미각이든 후각에서든 굉장히 문화 종속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냄새나 맛에 있어서 인간의 역치라는 게 다르긴 합니다. 자, 보면 지금 이렇게 물질들이 있죠? 물질들이 있는데 그 맛이 신맛, 짠맛, 쓴맛, 단맛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역치 농도라는 게 있습니다. 역치라는 게 뭐냐면 얼마만큼은 돼야 그게 있는 걸 느끼느냐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량만 있어도 느끼는 건 역치가 낮은 거겠죠. 그리고 좀 있어야 그걸 느낀다라고 하면 역치가 높은 거니까 좀 둔감한 거죠. 보시면 역치가 0.00008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저게 뭡니까? 쓴맛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쓴맛에 되게 민감해요, 기본적으로. 왜? 저건 위험할 수 있어요.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벤젠도 쓰고요. 그렇죠? 예. 페인트도 쓰고요. 쓴 것들은 대부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쓴 약이 몸에는 좋다고 하지만 잘못 먹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재밌는 건 쓴맛들은 대부분 역치가 조금만 들어가도 우리가 금방 압니다. 그런데 역치가 되게 높은 게 하나 있어요. 0.01로 나오는 게 있죠. 그 두 개가 뭡니까? 바로 짠맛과 단맛이에요. 이건 많아도 우리가 둔감해요. 그래서 자꾸 먹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들이 적응적으로 주는 그런 효과들은 분명히 있습니다. 단맛은 기분을 좋게 하죠.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거나 아니면 기분 전환하는데 유리합니다. 예. 짠맛은 영양을 좀 더 많이 보충할 수 있을 거라는 시그널을 우리한테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짠맛이 없어지면 큰일 나요. 소금만 먹으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생존에 또 관련이 돼 있어요. 이 짠맛, 쓴맛, 신맛, 단맛 말고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라면 스프의 맛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감칠맛이에요. L-글루타민산 낙제. 네, 맞아요. 이케다 키쿠네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 붙였죠. 감칠맛이라고. 바로 그 물질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요. 지금도 논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5번째 맛으로 넣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오, 그 정도요. 네. 우리가 그 맛이 기본 맛이냐 아니냐를 결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걸 일정 기간 경험을 못하면 내가 목말라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이 감칠맛은 지금도 이슈가 되고 논쟁거리 중에 하나인데 이게 슬슬 제5의 맛으로 들어가서 지금 굳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라면 스프에 그래서 좋아하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음식을요, 바로 섭취하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푹 익혀서 혹은 오랫동안 저장을 오래 해줘서 이때 느끼는 맛인데 이게 우리 문화에 수천 년 동안 우리 이 아시아 쪽에서 이게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아시아 사람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맛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게 말할 수 없는 쾌감을 줘요. 이것과 매운맛이 더불어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정말 놀라운 표현이 있는 겁니다. 매운 라면을 먹으면서 시원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 번역이 안 되잖아요. 미친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어떻게 시원해요. 그렇죠? 쾌감을 동반하기 위해서 이런 언어적 표현까지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맛처럼 간사한 게 없어요. 시각이나 청각은요. 좋아하는 노래 매일 부를 수 있죠. 좋아하는 그림 걸어놓고 매일 봅니다. 맛은요. 단 몇 회만 계속해서 반복을 해도 그건 쾌감이 아니라 고통으로 변합니다. 처음에 설탕 한 개 먹었을 땐 달잖아요. 그러니까 쾌감이 옵니다. 그런데 3개, 4개, 5개, 6개, 7개 계속 먹으면요. 이게 쾌감이 아니라 불쾌감으로 변해요. 그래서 우리는 같은 음식이 아무리 맛있어도 2번, 3번 못 먹습니다. 제가 짜장면을 4끼 연속 먹어봤거든요. 네, 5번째 한번 먹어보려고 했는데 그때는 진짜 김태희 씨가 옆에 와서 먹자 그래도 못 먹겠더라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맛은요, 한 번의 경험이 되게 중요합니다. 큰 전기 충격을 받기 직전에 단맛을 보게 되면 평생 단 걸 안 먹을 수도 있어요. 예.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일회성 경험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실제로 그래요. 처음에 그러니까 맛을 봤을 때, 아! 하는 느낌을 주는 음식, 아,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느낌을 주는 음식은 평생 돈 주고도 안 먹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회성의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겠어요? 왜일까요? 트라우마. 이건 물질이라서 그래요. 시각은 아무리 안 좋은 걸 봐도 날 죽이지 않아요. 그렇죠? 청각도 아주 큰 소리를 들어서 고막이 터지지 않는 이상은 청각기관에 손상이 되지 않는 이상은 나한테 그렇게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코로 들어오는 것과 입으로 들어오는 건 나한테 엄청난 피해를 한 방에 미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회의 경험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겁니다.
왜 그래서 어렸을 때 갑자기 뭐 먹다가 체하신 분들 맞아요. 그 채소나 아니면 그 고기를 영원히 못 드시는 경우가 허다하죠. 각인돼요. 자, 그런데 되게 더 웃긴 게 있어요. 사실 우리 남이 먹는 거 보면 별로 즐겁지 않잖아요. 아니 내가 배고픈데 왜 남이 옆에서 먹으면 또 짜증납니다. 제가 예전에요. 속에 병이 나서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었어요. 입원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뭘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병원에 누워있는데 옆에 계신 분이 치킨을 시켜 드시더라고요. 저는 못 먹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먹는데. 아, 저는 범죄가 순간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네. 사실 내가 배고픈데 남이 먹는 걸 본다는 건 사실은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먹방을 볼까요? 냄새가 안 나니까. 네. 냄새가 안 나니까. 대리만족. 대리만족? 상상. 이유 될 수도 있죠. 상상? 먹방에서는요, 굉장히 다양한 다른 감각을 동원해요. 소리를 들려주고요. 맛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말을 해요. 저는 봄나물 먹는 그 장면에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참 맛이 화사하네요. 그럼 저는요, 그게 무슨 뜻일까? 화사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지 궁금해져요. 한 이틀이 궁금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야, 화사하다는 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결국은 그걸 먹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궁금해져요. 그러니까 음식을 가지고 놀이가 시작되는 거예요. 생존의 수단에서 이제 놀이가 시작된 겁니다. 그 놀이를 너무너무 잘하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김준현 씨잖아요. 명언집이 있잖아요. 저도 듣다가 정말 웃었던 말이 있어요. 진짜 맛있는 것도 내가 아는 맛이다. 네. 놀라운 표현이에요. 녹는구만. 부드러운 양지머리가 입안에 들어가자마자 흰눈처럼 녹아내린다. 고사리와 소고기 그리고 고추기름이 한데 춤추며 쌀밥을 유혹하는군. 밥도둑 아니 밥깡패다. 궁금해지는군. 이 육수의 비법이. 언어적 유희가 음식을 두고 가능해집니다. 야. 그런데 그게 왜 음식이냐 이거예요. 왜 그게 먹방이냐는 거예요.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서은국 교수님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쓰셨거든요. 그 책 후반부에 가장 중요하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인간이 제일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중요한 행복이고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없어서는 안 되는 행복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랑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이게 인간한테 진짜 중요한 행복입니다. 데이트해 보시면요. 다 먹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데이트의 90%는 먹는 거예요. 한 번도 음식 안 먹으면서 데이트해 보세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그러냐? 우리가 기쁘고 행복하니까 웃는다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그런데 웃으니까 행복하다라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게 심리학 연구를 해보면 해볼수록 맞는 얘기예요. 어떤 생각이 행동을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지만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나 태도가 만들어지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굉장히 많아요. 먹는다라는 행위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으니까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나는 싫어하는 사람과는 못 먹어요. 네.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나오거나 내가 재밌어하는 사람과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먹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는 아주 재밌는 착각이 일어납니다. 나 지금 즐겁구나. 나 지금 행복하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모든 종류의 감각을 끌어다 쓰시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먹방은 명언집을 낳았죠. 이런 언어적인 유희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앞에 나오면서 먹는 장면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자체로서 굉장히 중요하고도 재미있는 그리고 저렴한 쾌락을 느끼는 거죠. How hard I try, I know how you'll be with it to make it. You know what I'm gonna say, my bet it's easy.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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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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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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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게 보는 세포든 우리 뇌 안에 있는 아니면 듣는 세포든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일을 담당하고 있는 세포들이 무수히 많잖아요. 그게 보는 세포든 우리 뇌 안에 있는 아니면 듣는 세포든 안 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퇴화. 네, 퇴화? 죽습니다. 쓰지 않는 세포들은 필요 없기 때문에 자연 도태돼요. 블레이크 모어라고 하는 학자는 지금 오른편에 보는 저런 통 안에 수직선만 있죠. 수직선만 있는데 태어나자마자 고양이를 저것만 보게 만들었어요. 저 통 안에다 두고 태어나자마자 한 두세 달 동안 수직선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수평선을 보는 세포들이 죽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3개월 후에 이 고양이를 꺼내서 수평바, 아주 간단히 쉽게 넘을 수 있는 수평바를 줬더니 못 넘어가더래요. 네, 벌써 이 세포들이 나는 필요 없는 존재구나 라고 생각해서 퇴화된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보기엔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고 좋은 그림이에요. 우리 아이 방에 벽지 바르려면 다 저런 거 벽지 하실 거예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파스텔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런데 저기엔 어떠한 종류의 직선이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샤프 컨트라스트, 구분되는 어떤 선들이나 각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아이들이 봐야 되는 건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Why a baby needs to see sharp contrast? 이게 뭐냐면요. 아이들은 오히려 저런 걸 봐야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한참 저런 세포들을 써야 될 테니까요.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파스텔 톤의 그림을 태어난 아이들한테 바로 보여주고 야, 너무 좋지 않니? 우리 아가야? 아이들한테는 아무것도 못 보게 만드는 걸 수도 있을 거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연구자들도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우리는요,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것을 보여주고 좋은 것을 들려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좋은 거라는 게 바로 뭐냐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의 생각으로 좋은 게 아니겠냐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실제로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다양한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 한 번의 다른 경험을 다른 공간에서 하는 것도 엄청나게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 수 있거든요. 너무나도 유명한 실험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명 두 줄 실험인데요. 이 두 줄 실험이 뭐냐면요. 천장에 실처럼 얇은 줄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을 한 명 이 방에 집어넣습니다. 방에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학생이 들어가서 해야 될 미션, 과제는 뭐냐면 이 두 개를 연결하는 겁니다. 근데 떼어내면 안 돼요. 떼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떼어내지 않고 연결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사전에 팔 길이를 다 재놨기 때문에 한쪽 끝을 잡고 반대편으로 가서 이걸 잡아보려고 해도 절대 안 닿습니다. 예, 난감하죠? 자, 그런데 이 난감한 상황에 제가 옆에 있다가 가위를 하나 툭 던져줘요. 이걸 써봐라. 그럼 이 학생들의 표정은요? 상당히 짜증을 냅니다. 이걸 왜 주는 거야? 그럼 제가 또 약을 올려요. 앞에 친구도 이걸로 해결했어. 네, 그러면 애들이 막 그런가? 방금 그래서 제가 써야 된다니까 이걸로 된다니까 약을 또 바짝바짝 올리죠. 알겠다. 써야 되겠다. 자, 받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신미 씨? 저요? 네. 제 옷을 잘라서 어떻게 할 것 같은데요? 아니 갑자기 또 이렇게 갑자기 이런 퍼포먼스 버전으로. 네. 아니 어떻게든 연결시키면 네, 되니까. 네, 네. 바지도 많이 잡지를 짧고. 못하죠. 잡기가 힘들죠. 그렇죠. 99%의 학생들이 첫 번째 어떻게 하냐면요. 한쪽 끝을 잡고 반대편으로 가요. 그리고 가위를 우리가 쓸 때처럼 잡고요. 그 가위 끝으로 잡아보겠다고 합니다. 아, 나 저 생각했는데. 네, 그 생각하신 분들 되게 많으실 거예요. 아우, 저희가 그 전날 나를 조교랑 함께 2시간 동안 갈아놨죠. 그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리죠. 아우, 참. 잘리고 또 잘립니다. 이러면요. 90% 넘는 학생들이 어떻게 하느냐. 가위를 뒤집어서 나를 잡아요. 아우, 창피해. 그리고 자기 손 다칠 걱정도 안 하는지 손잡이로 잡아보겠다고 합니다. 엿장수 가위가 아닌 이상 이거 절대 안 잡힙니다. 이거 하다가 안 되니까 어떤 아이들이 나오냐면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6년 내내 과학영재반에 있었대요. 그렇게 기대를 하게 만들더니 30분이 아니라 10분 더 달라고 그래서 40분을 줬는데 40분 내내 말리지도 못하게 하면서 무슨 짓을 했냐면요. 정전기. 정전기. 야. 벌리면 안 돼. 네. 정답. 네. 벌려서 가위 한쪽을 그 걸고 한쪽을 끝에 걸면 안 고리에 끈을 묶어서요.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30분 내에 하는 학생이 10%도 안 나와요. 별 학생이 다 나와요.
가위 주면 이렇게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갈 때 가위가 아니라 망치를 주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몇 분 내에 문제를 해결합니다. 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민 씨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망치를 한쪽 실 끝에 묶어요. 그리고 던집니다. 그럼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때 기다려서 잡아서 이어요. 그런데 가위는 왜 못 묶느냐? 가위와 실의 관계가 뭡니까? 잘라요. 자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절대 못 버리는 겁니다. 가위를 주고도요, 묶게 만드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나가서 걷게 하면요, 대략 5분에서 아무리 길어도 10분 내에 거의 60, 70%의 학생들이 소리를 내면서 튀어들어와요.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버리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그 생각이 일어난 곳으로부터 물리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네, 나오셔야 돼요. 즉, 다른 경험을 해야 돼요. 다른 경험을 하셔야만 그게 바로 두 번째 떠오르는 생각을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너무나도 간단한데,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했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걸어야 되는 이유.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떤 다른 곳을 가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 저희 아들이 10살인데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를 이제 풀다가 모르는 문제가 여러 개가 생기잖아요. 그럴 때 저한테 물어보잖아요. 근데 네. 제가 이제 저도 가르쳐주다 좀 귀찮잖아요. 그러면 그냥 밥을 먹자 이렇게 해서 놓고 식탁에 나와서 밥을 먹고 조금 딴짓하고 놀다가 들어가면 적어도 만약에 5문제를 못 풀었으면 3문제 정도는 자기 스스로 그렇죠. 풀더라고요. 네, 첫 번째 떠오르는 생각으로부터 네. 벗어난 거예요. 아니면 특히 단 거 먹었을 때. 그렇죠. 네. 아, 단 거. 좀 아들이 단순해서 네, 네. 이게 확 정신을 놓고 나면 네. 돌아갔을 때 이렇게 하고 풀 때가 있더라고요. 네, 네. 이게 우리가 걸어야 되는 이유. 새로운 경험을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떤 다른 곳을 가봐야 되는 이유입니다. 근데 재밌게도요, 걷는 것도 뭔가 팁이 있어요. 저도 잘 몰랐는데 의외로 생각지 못했던 데 차이점이 있었어요. 지갑이랑 휴대전화를 놓고 나간 아이들은요, 학생들은 통찰이 빨리 와요. 그런데 지갑이랑 핸드폰을 들고 나간 학생들은요, 계속 걸어요. 왜? 지갑이랑 휴대전화를 가지고 나가면요, 내가 자꾸 뭐 해야 될지, 다음 약속은 뭔지, 그쵸? 그 다음에 내일 숙제가 뭔지, 이걸 생각하게 돼서 지금 이 문제로부터 빠져나오기는 했지만 목적을 계속 갖고 걸어요. 무목적으로 걸으셔야 돼요. 예전에 네. 그 수능 볼 때 선생님이 모르는 문제 있으면 그냥 넘어가고 딴 문제 풀다가 다시 와서 풀어라. 그럼 풀릴 거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딴 문제 풀다 왔더니 종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못 풀었어요. 놓쳤구나. 네. 영원히 지나간 결국 거야. 못 풀었어요. 야, 네. 아, 물론 인류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저 같은 인간도 있어요. 이전 아나운서께서 한번 얘기해 주세요. 어떨 때 육감이란 말을 쓰시나요? 뭐 저만의 촉을 세울 때. 그쵸, 촉. 네. 우리가 이 촉을 얘기할 남자가 때는. 오늘 내가 예상치 못한 쓰지 않아야 될 돈을 쓴 것 같은 표정이 읽힌다. 증거는 없는데. 증거는 없지만. 증거는 없는데. 근데 결국 이틀 뒤에 그게 맞았다는 것을 느낄 때, 내가 육감이 육감적이구나. 맞았구나.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여자의 육감.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의 육감이라고 얘기할 때, 자, 증거가 있으면 육감이 아니에요. 그렇죠. 증거가 있으면 오감이에요. 그렇잖아요. 눈에 보이거나 귀에 들리거나 듣고. 증거가 있으면 돼. 증거가 없는데도 왠지 그게 생각이 되고 그 행동을 했는데 그게 맞을 때 우리는 육감이 적중했다고 얘기를 하죠. 다시 말해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메커니즘이 아직 안 밝혀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오감을 합치면 우리가 왜 그런 육감이라에 해당하는 말들을 하고 실제로 그게 맞는지 그 이유가 밝혀집니다. 모든 언어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나 손 씻었다. 나 지금 손 씻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죠. 나 이제 나쁜 짓을 더 이상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네. 이런 얘기도 하죠. 참 그 사람 따뜻해. 체온이 높다는 건가요? 아니죠. 체온 높으면 그건 병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그런 표현을 써요. 어떨 때 씁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친근한 사람한테 쓰죠. 그 더러운 손을 치워. 손에 뭐 묻었다는 얘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더러운 손을 치우라 그럽니다. 아, 그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이야. 옆에 없는데도. 그렇잖아요. 멀리 지금 딴 데 딴 동네 살고 있는데 가깝다. 이게 다 모든 언어에 있어요. 왜 이런 걸 왜 쓸까요? 그 더러운 손을 치워. 손에 뭐 묻었다는 얘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도 우리는 더러운 손을 치우라 그럽니다. 아, 그 사람 나랑 가까운 사람이야. 옆에 없는데도. 그렇잖아요. 멀리 지금 딴 동네 살고 있는데 가깝다. 이게 다 모든 언어에 있어요. 왜 이런 걸 왜 쓸까요? 이게 다 감각을 얘기하는 거죠. 이 감각에 사람의 굉장히 중요한 생각과 판단과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우리가 이미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게 다 사실은 육감이에요. 다 좋다, 다 좋아. 못 고르겠다. 아, 나 미치겠네. 힘들다. 나랑 가까운 너무 힘들다. 어디 화면 골라? 꺼주세요. 어디 화면 골라? 꺼주세요. 아, 정말 너무 어렵다. 네. 자, 따뜻한 커피와 아이스 커피가 있죠. 재밌는 건요. 따뜻한 음료를 마신 사람과 차가운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 그 다음에 전혀 새로운 어떤 사람이 자리 앞에서 앉아 있는데 따뜻한 음료를 마신 사람이 좀 더 따뜻하게 얘기해요. 따뜻한 음료, 차가운 음료. 10명의 면접관이요. 엘리베이터 1층에서 기다립니다. 이분들은 10층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서 지원자를 평가해야 돼요. 5명한텐 따뜻한 커피가 든 컵을 줍니다. 손이 따뜻해지고 있죠? 나머지 5명한텐 차가운 음료가 든 아이스 커피나 이런 것이 들어간 잔을 줍니다. 10층까지 올라가는데 2-3시간 걸리는 거 아니죠? 불과 몇십 초밖에 안 걸리는데도요. 그런데도 뜨거운 컵을 쥐고 올라간 사람들은 같은 지원자를 따뜻하게 평가해요. 차가운 컵을 들고 올라간 사람들은 차갑게 평가합니다. 10명만 해도 통계적 차이가 나요. 게다가 따뜻한 방에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더 사회적으로 따뜻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신체 내 약간의 변화가 자기를 따뜻한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따뜻한 정도와 그 다음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더 대해주는 따뜻한 나의 생각과 행동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걸 체화된 인지 현상이라고 그래요. 내 몸과 우리 생각이 아주 적극적으로, 즉 오감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로맨틱 영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러브 액츄얼리죠. 로맨틱 무비입니다. 가슴이 따뜻해지는 영화죠. 실제로 추운 겨울날 로맨틱 무비의 시청률은 올라갑니다. 왜? 내가 추우니까요. 내가 내 방 안에 추운 데에 있으니까 따뜻한 영화를,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맨틱 무비는 전부 다 겨울에 찍는 거예요. 러브 스토리부터. 그러네. 네. 근데 여기서 따뜻한 건 온도가 따뜻한 게 아니잖아요. 영화에서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구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름보단 겨울에서 로맨틱 무비가 더 많이 시청되고 많이 비디오도 예전에 대여가 됐어요. 자, 실제로 그래서 제가 2016년 12월 30일 영화 구도되는 우리나라가 되게 추운 날인데 실제로 모 포털 사이트에 딱 들어가니까 밑에 로맨스 코미디 추천이라고 저렇게 써 있더라고요. 검색창 밑에. 전국 현재 날씨 정보. 그거보다도 로맨틱 코미디가 더 궁금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옆에 생활 속 심리학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저도 이걸 보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실제로 이렇다는 겁니다. 더 웃긴 건 우리 이런 표현도 써요. 그 사람 참 입이 무거운 사람이야. 입이 무거우면 아까 그 그림처럼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무거운 사람 이런 표현을 쓸까요? 실제로 체중이 더 나가는 것도 아닌데 무겁다라는 게 신중하다는 얘기죠. 재밌는 건 이 무게감을 그래서 인위적으로 주기만 해도 변해요. 어떤 사람의 인사 서류를 무거운 판 위에 올려놓고 보게 해요. 어떤 사람의 같은 인사 서류를 가벼운 비닐 카바 위에 올려놓고 보게 해요. 그런데요, 무거운 판 위에 올려놓고 본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도 더 신중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이런 게 우리의 육감이에요, 사실은. 착각 같지만 육감인 겁니다. 그래서 행위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버디랭귀지가. 우리 몸의 포즈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누가 더 권력자인지 아시겠죠? 네. 누가 봐도 확연합니다.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동물들이 이걸 사용하기도 하죠. 싸우기 직전에 몸을 불리는 겁니다. 조류도 그렇게 하고 파충류도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너희들보다 세 혹은 나 당신들한테 나 압도할 거야 이렇게 얘기할 때 이걸 벌리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다양한 자세를 취하게 해요. 위쪽에 있는 자세와 아래쪽에 있는 자세 좀 다르죠? 위쪽에 있는 자세는 뭡니까? 내가 좀 더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취하는 자세예요. 밑에 있는 자세는 내가 좀 더 겸손하거나 힘을 잃었을 때 취하는 자세죠. 이걸 2분 동안 취하게 합니다. 2분 동안 이렇게 하게 하기도 하고 2분 동안 이렇게 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고 2분 후에 신체의 변화를 보면요. 그냥 단순히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신체적으로 호르몬의 변화가 일어나요. 자, 침을 뱉게 해요. 퇴하고 침을 뱉게 합니다. 그럼 뭡니까? 침 안에 좀 호르몬이 있잖아요. 호르몬이 있는데 그러면 어떤 자세를 취하든 아직은 취하기 전이니까 양쪽 모두 뭡니까? 호르몬의 수치가 똑같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저렇게 고자세를 취하게 해요. 어떤 사람은 저렇게 저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도박을 시켜요. 도박은 뭡니까? 약간 위험이 따르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침을 뱉게 합니다. 다시 호르몬의 변화량을 측정합니다. 이 에미쿠디라고 하는 연구자가 이걸 오랫동안 해봤는데 매번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고자세를 취했던 사람들은요. 도박에서 더 모험적으로 변해요. 2분 동안 그 자세를 취하는 것만으로도 자기의 뭡니까? 자신감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자세를 2분 동안 취했던 사람들은 모험을 안 해요. 그 사이에 벌써 뭡니까? 자기가 힘이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침을 한번 분석해 볼까요? 실제로 테스토스테론, 수컷의 호르몬이죠? 아니, 사실은 수컷의 호르몬이라기보다는 좀 더 수컷 지향적인 공격적인 호르몬입니다. 고자세는 증가해 있어요. 호르몬 벌써. 저자세는 떨어져 있습니다. 호르몬의 변화가 벌써 일어나는 겁니다. 자세만 가지고요. 물론 이렇기 때문에 면접 전에는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고자세를 취하셔야 돼요. 면접 들어가서 취하시면 큰일 나죠. 우리가 어떤 가슴 조마조마하거나 아니면 큰일이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일을 앞두고요. 2분 동안만 자세를 고자세를 취하세요. 그러면요. 내가 호르몬의 변화까지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 자세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취하는 것도 있지만 이것도 반대로 취하면 내가 그런 자세를 취했기 때문에 자신감을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도 육감에 들어가는 거죠. 더럽죠? 네. 그런데 이건 물리적으로 더러운 거죠. 그런데 저 더러운 놈 안 씻었다는 얘기 아니죠. 도덕과 육감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사람들한테요. 손으로 악플을 일부러 달게 해요. 악플이 어떤 악플이 있느냐 연구하기 위한 거니까 자료 수집하기 위한 거니까 넌 욕하는 거 아니다. 그냥 네가 알고 있는 악플을 달아봐라. 그런데도요. 그럼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더러운 짓 한 거죠. 실제로 자기 손을 저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손을 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길게 씻어요. 내 손을 더 길게 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입으로 욕을 하게 해요. 그냥 이건 욕 수집이다. 그럼 학생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욕 수집이에요? 나 그럼 연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게요. 그러면서 저 이런 욕도 알아요. 이런 욕 대단하지 않아요? 막 이러고 막 열심히 합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데 이 친구들은 벌써 자기 입을 어떻게 봅니까? 저렇게 보는 거예요. 더럽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양치질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길게 해요. 그래서요, 돈을 깨끗이 버셔야 돼요. 더러운 돈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왜 돈을 깨끗하게 벌어야 되냐면 깨끗한 돈이라야 더 잘 써져요. 더럽게 돈을 벌면 그 효용을 적게 느껴요. 무슨 얘기냐? 복권에 당첨이 됐는데 그 복권에 만약에 200만 원이다 했을 때 그 200만 원이 정상적인 기업으로부터 온 200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과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자, 똑같은 200만 원이잖아요. 그 200만 원으로 무엇을 살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정상적인 기업,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200만 원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만큼을 살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뭐도 살 수 있고, 뭐도 살 수 있고, 뭐도 살 수 있고, 뭐도 살 수 있고. 그런데 재밌는 건 부도덕한 기업으로 받은 200만 원은 그걸 가지고 뭘 살 수 있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거의 절반으로 줄여서 요거밖에 못 삽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만큼 사기 위해선 더 써야 되죠. 그래서 부정한 방법이나 부도덕하거나 깨끗하지 못한 방법으로 버는 돈들이 낭비가 되기 더 쉬운 겁니다. 로버트 치알딘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요. 정말 호기심이 많은 심리학자인데 이 심리학자가요.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다단계 있죠. 우리도 가끔 왜 노인분들한테 건강식품 막 이렇게 막 좀 이렇게 안 좋은 방법으로 파는 경우 있죠. 옥매트. 예. 매트가 그렇게 팔리죠. 이런 거 주로 어떻게 파느냐를 알아보기 위해서 쫓아다녀 봤어요. 미국에서도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 모집할 때 딱 갔는데 애리조나에서 피닉스라는 도시에서 투싼이라고 하는 곳까지 가야 그 프로그램을 한답니다. 그래서 버스에 탔어요. 다른 사람들도 좀 있었겠죠. 그럼 버스를 타고 자기가 갑니다. 그러면 피닉스에서 투싼까지 가는데 그 도시까지 가는데 대략 2시간 걸리는데 2시간 걸려 갔더니 가서 교육은커녕 다시 돌아오더래요. 그 교육은 버스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버스 안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훅훅훅 하고 지나갑니다. 아무것도 제대로 정신 차릴 수가 없어요. 그 시끄럽고 덜컹거리는 소리도 잘 안 들리고 눈앞에 보이는 것도 훅훅 지나가고 냄새라는 것도 버스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의 냄새가 섞이면서 정신이 없죠. 감각의 차단이 일어날 때 사람이 원하지 않는 정보에 가장 쉽게 설득당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관광버스에서 그것들을 파시는 거예요, 그 양반들이. 데리고 다니시면서 노인분들 모시고 다니면서.